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과천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기혼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세상 무엇을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을 것 같은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보다 더 오랜 시간을 만나온 단짝 친구가 있고요. 그 친구는 저희 20년째기였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인생의 파고가 몰아쳐도 그 오랜 세월을 한결같이 제 옆에 있어준 친구였죠. 심지어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이 친구에게는 모두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저희는 그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였어요. 아니, 그렇다고 혼자 믿고 있었죠. 얼마 전 저는 그 믿음을 철저하게 배반당했거든요. 친구와 남편이 모두 한통속이 되어 저를 기만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두 사람은 불륜 관계였거든요. 남편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충격도 모자라서 심지어 그 상대가 제가 믿어 마지 않는 그 친구라는 사실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하지만 오랜 자책 끝에 결국에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행동을 했더라도 혹은 하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났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나마 끝에는 그 두 사람에게 속 시원한 복수라도 할 수 있었다는 게 저의 유일한 위안이 되더라고요. 부디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는 저와 같은 불행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 사연을 보내봅니다. 어릴 때의 저는 무척이나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중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계속되는 전학으로 친구를 사귀기가 힘들었던 것도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거든요. 몇 년에 한 번씩 근무지를 이동하셔야 하는 바람에 저희 가정은 남들처럼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없었죠. 친구를 사귀는 것도 당연히 쉽지 않았습니다. 원래 한 동네에서 동네 친구로 크면서 같은 학군의 학교를 다니다 보면 아무리 내성적인 성향의 아이라고 해도 최소한 또래 친구 몇 명 정도는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친구를 사귀었다 싶으면 또 전학을 가서 그 애들과 헤어져야 했고, 전학을 간 학교에서는 이미 친구 무리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새로운 단짝 친구를 만들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저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조차 귀찮고 피곤해졌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친구 사귀기의 고단함을 알고 있었다니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우습기도 하지만요.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내성적인 아이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웃기도 잘 웃고 수다도 좋아하고 활달하던 성격도 조금 일찍 찾아온 사춘기와 맞물려 점차 말이 없는 아이가 되어갔죠. 그때 저의 유일한 친구는 그저 제가 좋아하는 책뿐이었습니다. 책 속의 주인공들은 제가 어디로 이사를 가든 제 곁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굳이 친구를 사귀기 위해 그 속에서 쭈뼛거리며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나타나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친구가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던 그때 그 첫 순간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할 정도였죠.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저는 다시 한번 마지막 전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 엄마의 강력한 반대로 아버지 혼자 근무지를 이동하셨거든요. 어쨌거나 그때는 저도 그게 마지막 전학이 될 줄은 몰랐으니 그저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사실에 잔뜩 짜증이 나 있었죠. 저는 이미 혼자서 먹는 점심과 혼자 다니는 생활에는 이골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전학 사흘 차에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는 친구가 있었죠. 우리 도시락 같이 먹자. 너 이거 먹어. 어? 뭐라고? 이거 먹으라고. 돈가스 좋아하지? 돈가스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 아니, 나는 별로 먹을 생각이... 그 애는 눈이 엄청 동그랗게 크고 하얗고 예쁘고 그리고 특이한 친구였어요.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좀 많이요. 처음 보는 친구가 나에게 말을 걸어온 것도 뜻밖의 일인데 그 애는 아무렇지도 않게 제 책상 맞은편에 의자를 돌려앉더니 대뜸 자기 도시락에서 반찬으로 싸온 돈가스를 제 도시락 밥 위에 얹어줬거든요. 보통은 통성명을 먼저 하든지 여기 앉아도 될까? 아니면 우리 같이 밥 먹을래? 따위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게 순서잖아요. 그런데 그런 순서 같은 건 죄다 상관없다는 양 모두 생략하고 마치 어제도 같이 점심을 먹었던 것처럼 친근하게 굴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전학을 갔던 당시에 급식실 화구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전교생이 한 달 정도 도시락을 싸서 다녀야 했거든요. 저는 첫날은 그걸 몰라서 매점에서 사온 빵을 먹었고 둘째 날에는 미처 도시락통을 사지 못해서 또 빵을 먹었었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도시락을 싸온 날이었는데 마침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나는 전희수야. 네 이름은 아니까 말 안 해도 돼. 아, 그래? 참 특이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밥을 다 먹어갈 때쯤 저는 드디어 그 친구의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 대해 몇 가지 사실도 알게 되었죠. 첫 번째로 그 친구는 이 학급의 부반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원래 낯가림 같은 게 없는 좀 특이한 성격인 것 같았고 마지막으로는 돈가스를 싫어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아, 나 냉동 돈가스 진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줄 알고 자꾸 도시락에 넣어줘. 어머니한테 사실대로 먹기 싫다고 말씀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엄마 상처받잖아. 지금까지 좋아하는 줄 알고 날이면 날마다 도시락에 넣어줬는데. 어머니랑 사이가 엄청 좋은가 보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야. 별로 안 친하니까 반찬 취향도 모르지. 중학교에 온 기념으로 이제라도 좀 친해져 볼까 싶어. 중2병이라는 말도 있죠? 정말이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일반적이지 않고 독특한 친구였어요. 저는 상대방의 가정사까지 나눌 정도로 상대방과 친한 사이를 쌓은 적이 없어서 그런지 이런 식의 대화가 정말 어색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물론 그 친구는 저의 곤란함이나 어색함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타입이었고요. 오히려 그래서인지 저희는 빠른 시일 안에 거짓말처럼 친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를 딱히 신경 쓰는 것도 아닌데 무심하게 다가와 언제나 스며들듯이 옆에 있는 그 친구가 저도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지더라고요. 애초에 타인에게 크게 관심이 없는 저인지라 그 친구가 아무리 특이한 소리를 해도 깊이 생각하거나 일일이 지적질하기보다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고요. 그 친구도 저의 그런 점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성격적으로 잘 맞는다는 걸 알게 되자 그때부터 저희는 매일같이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도 같이 먹고 간식을 먹으러 매점도 같이 가고 교실과 교실을 이동할 때도 함께 다녔죠.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서로를 먼저 찾아서 함께 다닐 정도였습니다. 쉬는 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한마디라도 더 수다를 떨고 싶어서요. 사춘기 그 예민한 시기에 만난 영혼의 단짝은 금세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분신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다행히도 저희는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고등학교 배경을 발표하던 날은 중간 기말고사를 치던 때보다 더 긴장이 되던 순간이었죠. 다른 곳에 갔다고 해도 멀어질 리가 없는 사이였지만 앞으로도 매일같이 학교 안에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분신처럼 닮았던 희수와 저는 그 이후의 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능을 치고 둘 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기 시작했고 비슷한 시기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죠. 그 사이에는 일일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추억들이 또 쌓였습니다. 이야, 시간 잘 간다. 우리가 벌써 30대야. 이게 말이나 돼? 나 지금 너무 슬프니까 그런 이야기는 좀 자제해 줄래? 아니, 뭘 했다고 시간이 이렇게 흘렀지? 우리 대학 가고 나서는 뭐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한 게 없지는 않지. 우리 대학 때 햄버거 집에서 미친 듯이 바쁘게 아르바이트 했던 거 기억 안 나냐? 그 피 같은 돈 모아서 유럽 배낭여행도 다녀왔고. 아, 그거 완전 현실판 타이쿤 게임이었잖아. 나 그 뒤로 햄버거 안 먹어. 냄새만 맡아도 그때 생각이 나서. 성인이 되었다는 설렘으로 가득하던 저희의 20대는 마찬가지로 서로가 늘 함께였습니다. 비록 서로의 진학한 학교는 달랐지만 나름대로 근처에 붙어 있어서 틈만 나면 중간거리의 카페에서 만났고 또 방학 때는 둘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3주간의 유럽 배낭여행도 다녀왔었죠. 졸업 전 마지막으로 도전했던 5명 TO의 해외 인턴도 희수와 같은 곳에 지원했었고요. 물론 같이 합격하지는 못했지만 이후로도 저희는 비슷한 진로를 걸었습니다. 둘 다 경영학과를 나왔고 영업 직무에 지원을 해서 취업 스터디도 함께 했고요. 다행히도 각자 원하던 회사에 모두 합격할 수 있어서 떨어진 친구를 위로해줘야 할 일도 없었죠. 여기까지가 저희의 20대를 꽉 채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이 지구상의 반대편에는 나와 똑같이 닮은 영혼의 반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종종 저의 그 반쪽을 지구 반대편이 아니라 바로 곁에서 찾았다는 생각을 하고는 했습니다. 희수를 볼 때마다요. 그러다 저에게도 조금 특별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미래의 저의 남편이 되는 남자친구를 만난 일이었어요. 물론 그동안 희수나 저나 연애를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저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제 또래 평균보다는 많이 한 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30대에 접어들고서야 저희에게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연애를 반복하던 제가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 진득하게 사귀기 시작했거든요. 희수도 20대에 만났던 남자친구와 장기 연애에 돌입해 누가 봐도 오래 사귄 듯한 커플이 되어 있었고요. 심지어 희수는 권태기가 찾아올 정도로 오래 만나고 있었죠. 희수야, 내 남자친구가 조만간 셋이서 같이 밥 먹자는데? 어때? 너 시간 괜찮아? 아, 그래? 나야 얼마든지 괜찮지. 그냥 바로 날 잡아. 뭘 그런 걸 다 묻고 그래? 아니, 너 남자친구랑 사이도 안 좋은데 같이 보자고 하니까 괜히 좀 그런 것 같아서. 됐어. 그 인간이랑 권태기 온 게 벌써 언제적 일인데. 다시 사이 좋아질 일 기다렸다가는 네 남자친구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끝나겠어. 희수는 벌써 2년째 권태기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귄 게 5년인데 그중에 2년이 권태기라니. 정말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을 시시콜콜 털어놓으며 서로의 조언자이자 상담가 역할을 자처하는 저희가 유일하게 간섭하지 않은 일이 있다면 그건 바로 상대방의 연애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상담은 해줬지만 서로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만은 잘 하지 않았죠. 그 후의 일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간에요.
결국 본인이 결정해야 할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선을 넘지 않는 게 오랫동안 우정을 간직해왔던 희수와 저만의 불문율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남자친구와 사귄 지 대략 8개월 만에 희수와 셋이서 밥을 먹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첫 대면이었어요. 인사해. 여기는 나랑 제일 친한 친구 희수야. 안녕하세요. 이민우라고 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인이가 친자매보다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전희수예요. 저도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제인이가 저한테 엄청 자랑을 했었는데 정말 연예인처럼 잘생기셨네요. 네. 제인이가 그런 말을 했을 줄 알았으면 오늘도 신경 써서 입고 나올 걸 그랬네요.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가볍게 악수를 나누고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이처럼 친숙한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혹시나 셋이서 만나서 어색하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순간이 무색하게도 두 사람은 한순간에 정적도 없이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심지어 저를 중심에 두고 도무지 소재거리가 끊기지 않아서 첫 만남의 2차에 3차까지 갔었죠. 다행이다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제인이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비법이 궁금하더라고요. 아, 그건 저만 아는 극비라서 겨우 파스타만 먹고 알려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알고 계시죠? 제인이가 안 그래 보여도 사람한테 잘 질리는 거 제가 무려 중학교 때부터 안 차이고 만난 유일한 친구잖아요. 당연히 스테이크 가야죠. 추후에 다시 대접하겠습니다. 어머, 그럼 꼭 사주신다고 믿고 비법은 오늘 알려드릴게요. 뭐야, 아주 둘이 죽이 잘 맞네? 말한 대로 희수는 워낙에 엉뚱하고 낯을 안 가리는 시원시원한 성격이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고 상대가 제 남자친구라고 해서 특별히 어려운 관계가 될 일도 없었고요. 반면 제 남자친구는 친한 친구들만 소수로 깊게 사귀는 편이고 초면에는 낯을 조금 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희수가 워낙에 분위기를 리드하며 편하게 대화를 이끌어준 덕택에 오래 만난 사이처럼 금방 친해질 수가 있었죠. 남자친구는 저에게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신기한 모양이었습니다. 운전을 해서 희수를 먼저 집에 내려다주고 저희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러더라고요. 희수 씨는 진짜 성격이 밝은 것 같더라. 조금 독특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딱 얘기한 대로지? 희수 엄청 재밌지 않아? 나는 걔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더라. 그러게. 여자들한테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성격은 아니긴 하더라. 우리 제인이 절친인데 오늘 내가 희수 씨한테 점수 좀 땄을까? 그건 이따가 전화해서 물어봐야지. 희수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당장 헤어지라고 하면 어떡하지? 내가 투뿔 한우 사드릴 테니까 제발 드시면서 한 번만 더 재고해달라고 매달려야지. 참고하라고 전해줄게. 남자친구는 희수가 무척이나 마음에 든 눈치였습니다. 사실 남자친구도 저처럼 다른 사람에게 딱히 관심이 없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커플의 대화의 주제도 다른 사람 얘기가 나온 적은 거의 없었고요. 그런데 그 뒤로도 남자친구는 종종 희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고는 했습니다. 저와 희수의 추억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긴 했지만요. 저희는 그 후로 셋이서 자주 어울렸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나를 자꾸 의도해서 만났다기보다는 제가 워낙에 희수와 자주 만나니까 둘이 같이 있다가 남자친구가 뒤늦게 연락이 와서 합류하는 시기였죠. 물론 나를 자꾸 만난 적도 많았고요. 같이 바닷가에 드라이브를 떠나기도 하고 맛집을 찾으면 셋이서 먹으러 가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이런 만남이 이상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두 사람을 동시에 만나니 행복도 2배라는 생각을 했을 뿐이었죠. 만나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불편하거나 어색하다면 얘기가 달라졌겠지만 셋 다 그런 성격이 아닌지라 그저 즐겁기만 했어요. 나 어쩐지
남자친구랑 결혼할 것 같아. 왜? 프로포즈라도 받았어? 어느 날 문득 제가 꺼낸 말에 뜻밖에도 희수는 너무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걸 받은 거라고 해야 하나? 그냥 지나가는 말에 농담처럼 얘기하더라고. 결혼하자고. 그래서? 할 생각이라고? 너 전 남자친구랑은 사이 좋았을 때도 결혼 생각은 꿈에도 없다고 단칼에 잘랐었잖아. 민우 씨는 뭐가 그렇게 다른데? 글쎄, 딱히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데 그냥 이 사람이랑은 결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만남은 너무 편해. 그동안의 연애와 지금의 남자친구가 다른 점을 꼽자면 가장 큰 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럴 것 같다는 확신을 주는 점이요. 저를 편하게 해주는 것도, 키가 큰 것도, 잘생긴 것도, 매너가 좋은 것도, 우리가 잘 싸우지 않은 것도 모두 결혼의 이유들이 될 수는 있었죠. 하지만 제가 기꺼이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건 이런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남자친구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저를 단단하게 붙들고는 언제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단호하게 이야기하고는 했거든요. 넌 나랑 결혼하게 될 거고 우리는 무조건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인가 싶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말을 날마다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도 진짜 그런가? 우리가 결혼할 운명인가 싶게 되더라고요. 몇 년씩을 만나고도 남자가 확신을 주지 않아서 결혼을 미루는 커플이 허다하다는데 제 남자친구는 적어도 절대 그런 부류는 아니었죠. 오히려 너무 확신을 줘서 탈이었습니다. 결국 희수에게 그 말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제 말처럼 결혼식 날짜를 잡았고 이듬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도 희수는 언제나 저의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친자매보다 더 많은 일을 해줬죠. 결혼 준비를 하는 거의 모든 순간마다 희수가 함께 했거든요. 일로 바쁜 남자친구 대신 희수가 저와 함께 신혼집 인테리어 공사를 확인하러 다니기도 했고 웨딩 촬영 때도 따라와서 먼저 도우미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제 부케도 당연히 희수가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희수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조금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앞서 말했듯이 희수는 오래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권태기가 심해서 관성으로 만나는 중이었거든요. 그 사람과의 결혼 생활은 도무지 그려지지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어야 1년쯤 더 만나다가 헤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희수에게 갑자기 생각이 바뀌게 된 이유를 물었죠.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길게 이야기하지 않은 건 말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어요. 혹은 그 안에 담긴 이유가 너무 많고 복잡하거나요. 저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인생이 걸린 그 중대한 일을 성급한 마음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신중하게 생각한 끝에 본인이 알아서 잘 결정했으리라고 믿었죠. 희수는 자기 앞가림은 충분히 할 정도로 너무 똑똑하고 현명한 친구였으니까요. 제가 신혼여행을 다녀왔을 때쯤부터 희수도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희수가 저에게 해줬던 것처럼 저도 희수를 따라다니며 최대한 도와주려고 노력했고요. 희수가 결혼한 후에도 저희는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었지만 틈틈이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같이 쇼핑도 다녔고 늦은 밤까지 문득 떠오른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제가 힘든 순간에도 행복한 순간에도 언제나 옆에 있어줬죠. 심지어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한동안 산후 우울증에 빠져있던 순간들까지도요.
산후 우울증이라니. 그건 정말 저와는 거리가 먼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저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요즘은 그냥 창밖만 보면 뛰어내리고 싶다는 충동이 들어. 남들은 남편이 집안일을 안 도와준다거나 남편이랑 사이가 좋지 않아서 우울증이 온다던데. 우리 집은 오히려 남편이 퇴근하면 혼자 도맡아서 아기도 보고 집안일도 해. 그런데 난 왜 이러지? 왜가 어디 있어? 원래 호르몬이라는 게 그런 거야. 다른 사람들이야 어쨌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찾아보니까 의식적으로 사소하게 기분 좋은 일들을 계속해야지 더 빨리 극복할 수 있다더라. 생각난 김에 오늘 바람이나 쐬러 가자. 이따 내가 데리러 갈게. 너 귀찮게 뭐하러. 그리고 나도 별로 안 나가고 싶은데. 나 하나도 안 귀찮고 이럴 때일수록 너도 나가야 해. 무조건 가야 하니까 옷 입고 준비하고 있어? 이수는 그런 저를 위해서 안 해본 노력이 없다시피 할 정도였어요. 인터넷을 다 뒤져서 산후 우울증에 좋다는 명상법을 찾아서 보내주기도 했고 주말이면 저를 억지로라도 데리고 나가서 기분 전환을 시켜주기도 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나 최애 캐릭터가 그려진 양말 따위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선물로 사주기도 했고요. 남편도 저를 위해 애쓰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제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건 희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너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 얄밉게 잘 살았겠지? 아니야. 인생에서 뭔가 10%쯤 빠진 느낌으로 살았을 것 같아. 뭐? 내가 10%밖에 안 된다고? 나는 50%라고 생각했었는데. 실망이 너무 크다. 실수. 말이 잘못 나왔네. 나는 60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저를 보며 어이없다는 듯 웃고 있는 희수를 보며 저는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행복하다고요. 사랑하는 사람도 곁에 있고 사랑하는 친구도 곁에 있으니 이만하면 성공한 인생 아닌가 싶었죠. 단 한 가지, 희수는 저만큼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 그게 안타까웠지만요. 제가 희수에게 남편과의 사이를 물어보면 항상 몇 마디를 짧게 내뱉고 얼버무리고는 했거든요. 그러게 밝고 모든 호불호가 명확한 애가 유일하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남편의 이야기도 잘 꺼내지 않았고요. 희수와 알고 지낸 세월이 벌써 20년이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표정만 봐도 행복한지 그렇지 않은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었죠.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구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제가 힘들 때 희수가 도와줬던 것처럼 그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는 것뿐이었죠. 친구에게 하루빨리 좋은 날들이 찾아오기를 기도하면서요. 여보, 뭘 그렇게 보고 있어? 어? 아니야. 회사에서 잠깐 연락이 와서. 무슨 급한 일이길래 이 늦은 시간까지 연락을 해? 그 사람들은 퇴근도 안 했대? 그러게. 나 답장 좀 하고 올게. 그런데 결혼 생활에 더 빠른 위기가 찾아온 건 희순애가 아니라 오히려 저희 부부였습니다. 결혼 3년 차 어느 순간부터인가 남편은 부쩍 저에게 비밀이 많아진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들도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고요. 바로 지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도 핸드폰을 손에서 내려놓지를 않았고 분신처럼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거기다 제가 무슨 연락이냐고 물어보면 대충 회사 일이라고 얼버무리며 화장실로 가져가고는 했죠.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도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기던 남편이기는 했지만 핸드폰은 집안 아무 곳에나 던져두던 사람이었거든요. 집에서까지 회사 연락을 받으며 신경 쓰기 싫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고 집안에서 굴러다니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그까짓 게 무슨 비밀이며 또 무슨 부부의 위기까지냐고 묻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미묘하게 달라진 간극을 남들은 몰라도 와이프인 저는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저에게 숨기고 있다는 일이 생겼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난 것 같다고? 겨우 핸드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야. 요즘은 내가 몇 번씩 한 이야기를 잊어버린다니까? 예전에는 내가 한 번만 말해도 무슨 로봇처럼 기억을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이건 관심의 문제가 아니야. 정신도 다른 데 팔려 있는 것 같아. 바로 옆에서 몇 번씩 불러도 못 듣고 그래. 저는 고민 끝에 희수를 만나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희수는 진지한 얼굴로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더니 제 말이 끝나자 어이가 없다는 듯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 좀 하지 마. 요즘 고민거리가 없다더니 아주 걱정을 사서 하고 있네. 바람이 말이나 돼? 네 남편이 어디 그럴 사람이야? 나도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 마. 세상 남자들 다 바람 피워도 네 남편은 안 그럴 사람이니까. 민호 씨 아직도 너밖에 모르잖아. 근데 와이프밖에 없는 애처가도 밖에서 피우는 바람은 또 별개라더라. 그건 맞긴 해. 그래도 내 남편이라면 모를까. 민호 씨는 절대 그런 타입 아니야. 유전자에 바람기라고는 없는 사람이라고. 회사에 무슨 그냥 문제가 생겼나 보지. 그냥 모르는 척해. 너 신경 쓰게 하기 싫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진짜 그런 건가? 이수는 웃다가 눈물까지 났는지 옷소매로 눈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웃고 있는 희수의 등짝을 아프지 않게 때렸죠. 희수는 한참 만에 웃음을 멈추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으니 쓸데없는 생각 좀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는 눈으로 보면 수상하지 않은 구석이 없는 게 사람이라고요. 희수의 말을 듣고 나니 한편으로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내심은 이런 말을 듣고 싶었나 봅니다. 집에 돌아오니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잡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 이상한 생각까지 하게 된 건가 싶었죠. 의심의 눈길을 거두고 마음을 고쳐먹기로 생각을 하니 또 남편이 달리 보이기는 했습니다. 여전히 핸드폰을 달고 산다는 걸 제외하면 저에게 잘해주는 건 변함이 없었거든요. 퇴근길에는 말하지 않아도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오고 일찍 잠이 드는 제가 먼저 침실에 가 누워있으면 중간중간 들어와 이불을 바로 덮어주기도 했고요.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다정하고 여전히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희수의 말대로 요즘 잠깐 회사 일이 바빠졌거나 혹은 말하고 싶지 않은 다른 일이 생긴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닥달하는 대신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회사 일이라면 곧 해결될 일이었고 말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면 물어도 좋은 대답이 나올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라 믿으며 얼른 이 순간들이 지나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믿음은 처절하게 배반당했습니다. 저에게 걸려온 뜻밖의 전화 한 통에 의해서요. 민선아, 갑자기 어쩐 일이야? 야, 너 제주도 왔어? 제주도? 내가 그렇게 팔자 좋아 보여? 요즘 일이 바빠서 휴가 갈 틈도 없어. 갑자기 전화 온 친구는 대뜸 제주도냐고 묻더라고요. 뜬금없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생각해보니 얼마 전에 이 친구가 제주도로 여행을 갈 거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물었습니다. 왜? 나랑 닮은 사람이라도 봤어? 아니, 너가 아니라... 아,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뭔데? 무슨 일인데? 이렇게 말을 망설이는 애가 아닌데 민선이는 답지 않게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저에게 조심스런 목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말고 들으라고 하면서요. 혹시나
너랑 같이 왔나 싶어서 전화했는데 아닐 줄 알았어. 나 네 남편 봤어. 민우 씨. 여기 제주도에 와 있던데? 난 또 뭐라고. 내 남편 출장 중이야, 지금. 신나게 즐기고 있나 보네. 왜? 어디서 봤는데? 저는 그제서야 맥이 탁 풀려서 웃었습니다. 하도 진지하게 이야기하길래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죠. 그런데 친구의 말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호텔 라운지 바에서. 근데 어떤 여자랑 같이 앉아 있던데 둘이 사이가 좀 수상해 보이더라고. 여자? 수상해 보였다고? 어. 처음엔 그 여자 뒷모습만 보여서 긴가민가 했거든?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아는 사람 같은 거야, 그 여자가. 내가 사진 보내줄게. 이거 보고 얘기해. 친구가 사진을 보내주는 그 몇 초 사이에 저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죠. 저는 그 순간 최악의 상상까지 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바람이 사실이었던 걸까? 그동안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걸까 하는 생각을요. 그런데 마침내 제 핸드폰으로 사진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메신저를 열어 그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손에서 핸드폰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민선이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진 속에서 제 남편과 다정하게 허리를 두르고 있는 그 여자는 저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바로 저의 20년 지기 절친인 희수였습니다. 심지어 불과 3시간 전에 통화했을 때까지만 해도 오늘 집안 행사가 있어서 시댁 모임에 가고 있다던 그 희수가요. 저는 간신히 심장을 진정시키고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저 여자 희수 맞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진짜. 기가 막히네. 호텔 바에서 있었다고? 오! 그리고 둘이 같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 민선이는 말끝을 흐리며 대답했습니다. 듣지 않아도 알만했죠. 민선이와 희수, 그리고 저 셋 다 모두 같은 중학교를 나온 동창이었습니다. 다른 지역 살아서 희수만큼 친하지는 않아도 민선이 역시 제 결혼식에 오고 남편과도 몇 차례 인사를 나눈 사이였어요. 그래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조금 길게 울린 뒤 남편은 태연한 목소리로 제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보, 별일 없지? 나야 별일 없지. 당신은 뭐 하고 있어? 아이, 나 일하고 있지. 관광할 시간도 없다. 어제부터 계속 바이어들 만나고 있어. 그래? 고생이 많겠네. 나는 너무 심심해서 희수라도 불러서 놀까 했거든. 아,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저는 일부러 희수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순간 조금 멈칫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 짧은 머뭇거림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죠. 근데 시댁 행사에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못 만났지 뭐야? 그렇구나. 아쉽겠네. 나 이제 다시 들어가 봐야겠다.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나중에 연락할게. 사랑해. 남편은 뭔가 캥기는 게 있는 사람처럼 통화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잊지 않고 덧붙이는 사랑한다는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결심을 했어요. 복수하기로요. 이튿날 저는 바로 이혼 변호사를 만나 상담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증거 수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출장해서 돌아오기까지는 아직 사흘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모든 증거를 다 털어내기로 했어요. 주차장에 남겨두고 간 남편 차의 내비와 블랙박스 기록부터 시작해서 노트북, 태블릿 기록, 잘 안 쓰는가 싶었던 일기장 대용에
메모 기록까지 전부 다요. 작정하고 털기 시작하니 증거는 끝도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왜 한 집에 살고 있는 제가 이걸 미처 모르고 있었는지 저조차도 어이가 없을 만큼요. 그렇게 제가 알게 된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만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정확하게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시점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결혼하기 1년 전부터는 시작된 관계 같았죠. 희수는 당시에 본인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제 남자친구와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제 남자친구가 저와 헤어질 생각은 없었기에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 환승이 아닌 바람으로만 남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도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서 좋다는 생각만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정말 멍청하기 짝이 없었죠. 노트북 비밀번호를 맞춰 메신저 기록을 열어보니 제 뒤에서 저 몰래 두 사람이 만난 순간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희수를 만난 것보다 남편이 희수를 만난 횟수가 더 많을 정도였죠. 저에게는 야근 출장이라고 말하던 두 사람이 그 순간마다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사랑한다는 말은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신저 대화를 보면 누가 봐도 남편과 희수가 마치 부부 사이 같았어요. 저와는 주로 귀찮다며 전화통화를 했던 남편이었기에 저는 그 사람이 대화창에서 이렇게나 다정한 말투를 쓴다는 사실조차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걸까요? 저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창에 있는 디데이 기록을 확인했을 때 저는 비로소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 출장이 저 두 인간들의 불륜 기념일이라는 사실을요. 그러니까 둘은 제주도로 기념일 여행을 떠났던 겁니다. 정말 기도 차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희수의 메신저 프로필은 제가 못 보던 사진이었습니다. 제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멀티 프로필 설정을 해서 둘만 볼 수 있는 사진이었죠. 그 프로필 사진 속의 희수는 남편의 볼에 뽀뽀를 하면서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자마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그렇다 치고 희수와는 20년이었어요.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2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이 어떻게 이런 처참한 결말로 끝날 수가 있는 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았기에, 아니면 내가 희수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짓을 저지른 건지 묻고 싶었어요. 그 어떤 대답도 이해가 되지 않았겠지만 저는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참담한 배신을 도저히 제정신으로는 참아낼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답은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오히려 저를 상담해줬던 이혼 변호사님이 담담한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불륜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찾아오죠. 거기에 이유는 없어요. 불륜의 이유는 없다는 말이 정답이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납득이 될 만한 이유를 찾기를 포기했습니다. 제가 그 인간들의 변명까지 대신 찾아줘야 할 까닭도 없었고요. 그 대신 저는 제 눈앞의 일을 마무리 짓는데 열중하기로 했습니다. 무려 몇 년에 걸친 기만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두 사람도 알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행복한 기념일 여행에서 돌아온 두 사람에게 각각 서류를 보냈습니다. 친구에게는 상간녀 소송을, 남편의 앞으로는 이혼 소장을 보냈죠. 여행을 다녀와서도 한참을 아무 문제 없이 잘 있다가 갑작스럽게 서류를 받아보게 된 두 사람은 기겁을 했습니다. 저는 희수의 전화를 무시한 채 서류를 보고 날뛰는 남편을 마주했어요. 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는 너는 나한테 상의하고 바람 피웠니? 뭐라고? 희수랑은 통화해봤어? 아직 안 했나? 걔는 지금쯤 너보다 더 정신이 없을 텐데. 지금쯤 걔 남편도 알게 됐을걸? 그러자 제 남편 놈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까지 더듬으며 변명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제인아, 여보, 진정하고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너나 진정해. 나는 이제 놀랄 것도 없어서 이미 진정하고 있으니까. 내가 잘못했어. 근데 희수랑은 진짜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희수랑은 그냥 가끔씩 만나서 즐기기만 했다고? 야, 차라리 사랑했다고 말을 해. 그러면 이해라도 하려고 노력해 볼 테니까. 저는 남편놈의 그 변명에 더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 말은 모두 진심이었어요. 차라리 사랑했다고 하면 그나마 나을 것 같았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건 인력으로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즐기기만 했다니. 그럼 사랑은 저랑 하고서요? 어떻게 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두고 다른 여자를 또 만날 수가 있다는 건지, 그것도 그 오랜 세월을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남편에 대한 마지막 정마저도 후두둑 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협의로 갔으면 좋겠는데 넌 그럴 생각이 없겠지? 혹시 몰라서 위자료랑 재산분할 청구 목록 거기 남겨뒀어. 협의 의사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얘기해. 하루라도 너랑 빨리 정리하고 싶지. 나도 굳이 피곤하게 소송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제인아, 제발. 우리 이러지 말자, 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이야. 우리 엄마를 걸고 맹세할 수 있어. 그러고 보니 어머니께도 말씀드려야겠네. 자식이 와이프 놔두고 그것도 와이프 절친이랑 바람 피우느라 기념일 여행까지 갔다는 걸 알면 뭐라고 하실까? 얼마 후 남편과는 이혼에 협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지 않겠다고 발악을 해댔지만 나중에 사정을 알게 되신 시어머니께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찾아와 협의 이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요구한 조건도 모두 수용하겠다고 했고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워서 대신 사과하겠다고요. 해줄 수 있는 건 이혼뿐이라 미안하다고도 하셨죠. 남은 건 상간녀 소송에 들어간 희수뿐이었죠. 나는 민호 씨를 사랑했어. 그것뿐이야. 한때 저의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았던 저의 친구 희수는 법정에서 저에게 그 한마디만을 남겼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할 말도 그래야 할 의미도 찾지 못했거든요. 말이 없는 건 희수의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일그러진 얼굴로 묵묵히 희수를 노려보다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뒤로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희수와 남편이 이혼을 하게 됐다더라고요. 상간녀 소송까지 들어간 와이프를 누가 용서할 수 있었겠어요? 물론 전 남편과 희수도 좋은 결말을 맞을 수는 없었습니다. 들려온 바로는 상간녀 소송에서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고 서로 못 볼 꼴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바람에 헤어지게 되었다더라고요. 제 변호사의 말로는 불륜 커플의 말로가 대부분 이렇다고 들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되든 저와는 이제 상관없는 일이었지만요. 저는 사랑하던 사람과 사랑하던 친구를 동시에 잃었습니다. 사랑과 우정이 모두 끝난 셈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제 인생마저 끝난 건 아니었어요. 저는 저에게 닥친 이 불행을 인정하고 있기로 했습니다. 인정해야 하는 사실은 빨리 인정하는 편이 저를 위해서도 나은 길이었거든요. 비록 그 어떤 것으로도 실패로 끝난 제 결혼 생활은 돌이킬 수 없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끝날 운명이었다면 하루라도 더 일찍 끝내는 편이 나았죠.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